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신규주에도 봄이 제대로 좀 찾아온 것 같은데 4주차에는 두 종목의 청약이 진행이 될 겁니다. AU 브랜즈와 한국 PIM 두 개가 있고요. 청약 일정이 딱 겹쳐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AU 브랜즈의 상장은 4월 3일, 한국 PIM은 4월 4일, 둘 다 단독으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모가가 확정된 AU 브랜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AU 브랜드는 간단히만 얘기를 하자면 레인부츠, 비 올 때 신는 장화인 락피쉬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조금 특이한 건 성장 스토리인데요. 2010년에 AU 커머스가 락피쉬의 한국 판권을 계약을 해서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했고요. 2013년에 영국 본사인 젠나로부터 락피쉬의 국내 상표권과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락피쉬 웨더웨어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사계절 내내 착용을 할 수 있는 제품들로 제품군을 좀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22년에 AU 커머스에서 락피쉬 웨더웨어의 브랜드 사업 부문만 분리해서 신설 출범을 했고요. 24년 1월에는 아예 브랜드 모회사였던 젠나를 전격적으로 인수하면서 글로벌 49개국의 상표권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락피쉬의 국내 판권 계약을 통해서 제품을 팔고 한국에서 팔고 로열티를 영국에 지급하던 그런 파트너사였는데 이제는 아예 브랜드의 주인으로 올라선 케이스인 거죠. 휠라홀딩스가 글로벌 지주사인 미국 SBI로부터 휠라의 전 세계 상표권과 사업권을 사들였던 거, 그리고 패션그룹 형지가 골프웨어 브랜드인 까스텔바작의 글로벌 본사를 인수한 거,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락피쉬 웨더웨어로의 리브랜딩을 통해서 레인부츠, 여름에 한정되던 브랜드를 봄, 가을에는 플랫슈즈인 메리제인, 여름에는 레인부츠, 겨울에는 겨울화, 어그 같은 거, 그리고 방한용품까지 취급을 하면서 사계절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주주 구성인데요. 2대 주주가 무신사입니다. 보시면 무신사 동반성장펀드 합자조합과 M&F 패션펀드 합자조합은 무신사의 CVC인 무신사 파트너스가 운영 중인 펀드거든요. AU 브랜드가 설립하고 3개월 만에 22년 5월에 동방성장펀드를 통해서 26억 원을 투입하며 초기 투자자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무신사는 이런 단순한 투자 관계를 넘어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윈윈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AU 브랜드가 초기에는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23년에 온라인으로 유통 채널을 확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사몰 외에는 무신사 계열의 플랫폼에만 입점을 했습니다. 이런 협업 덕분에 회사는 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각각 81.2%, 121.3%나 증가했어요. 무신사 역시 유명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유치하면서 좀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자, 여기에서 회사의 첫 번째 강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24년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로 인한 주식 보상 비용과 그리고 상장 준비할 때 들어갔던 비용, 또 오프라인 스토어를 확대하면서 쓴 비용 등등으로 수익성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평균적으로는 3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패션업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기는 한데요. 주관사가 검토했던 유사회사 7개 브랜드의 경우에 22년과 2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모두 10%대에 그쳤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중심이냐, 온라인 중심이냐, 그리고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하느냐, 직접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AU 브랜드는 주요 제품들은 전량 외주 가공으로 생산하고 있긴 하거든요. 제조는 중국 공장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산 방식이 유사한 브랜드들하고 비교를 해도 회사의 이익률은 높은 편이라고 해요. 이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반응 생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시장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상 판매량의 30%를 초도 주문으로 생산을 하고요. 30%만. 그리고 판매되는 동안에 소비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긍정적이면 예상 판매량의 최대 90%까지 추가적으로 주문을 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추가 주문을 하지 않아서 재고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폐기 비용의 절감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특히 좋다라고 해요. 자, 요거는 이제 회사의 강점. 반면에 리스크 역시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패션 시장은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유행을 타는 외식 산업도 마찬가지고 패션 쪽도 그렇고 시장에서 높은 밸류를 부여받지 못하죠. 최근에 상장했던 의류나 패션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좋진 않습니다. 근데 별개로요. 공구우먼은 수요 예측 결과도 안 좋았고 상장 당일은 그저 그렇긴 했는데 얘도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에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무상증자까지 발표하면서 역대급 급등을 이어갔었고 노브랜드는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로 상장 당일에 296%나 상승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스펙 합병했던 블랙야크 INC도 상장 당일에는 반응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치고 빠질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패션 쪽. 자, 두 번째 리스크는 단일 브랜드 의존도와 특정 제품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설립 3년 차인데 주력 브랜드는 락피쉬 웨더웨어 하나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하나를 내세웠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품군을 확장시키기는 했지만 레인부츠의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째? 플랫슈즈인 메리제이는 오히려 판매고가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겨울화 어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회사 측은 이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브랜드 인수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에 역량을 좀 집중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자금의 60%는 신규 브랜드 인수와 리브랜딩에 쓰일 예정이거든요. 인수 대상 브랜드로는 명품이나 뷰티 쪽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두세 곳의 브랜드와는 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일본 최대 패션 플랫폼인 조조타운에 입점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홍콩과 상하이의 공식 매장과 팝업 스토어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출 실적이 3억 원대로 미미하긴 하지만 해외 시장의 반응이 좀 빠르게 오면서 이미 여러 국가들과 유통계약을 체결했다고 들려오네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신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국내 직영 매장에 외국인 고객의 매출 비중이 80%에 달한다고 하고 또 국내 자사몰이 한글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래픽의 20%는 해외 이용자로부터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것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국내 패션 업계들이 낮은 평가를 받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수요가 내수에 집중되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글로벌 인지도가 높다면 조금 더 높은 평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코데즈 컴바인과 크리스 FNC 그리고 공구우먼을 선정했는데요. 이 중에서 코데즈 컴바인과 크리스 FNC는 실적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PER이 높아진 경우라서 두 회사는 좀 멀티플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둘을 제외하고 최근에 상장을 한 공구우먼은 PER 10.68배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회사의 24년 3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순이익인 약 106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17,542원을 산출했고요. 여기다가 할인율 20.19%에서 8.79%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14,000원에서 1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할인율이 상단 기준 8.79%밖에 안 된다니 조금 이잉스럽긴 하네요. 자, 비교 기업들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U 브랜드의 하단 기준의 PER은 18.70배거든요. 그러면 공구우먼 대비해서 PER이 너무 높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가격이 하단 대비 할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상단이 그냥 받아들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수요 예측 결과 보겠습니다. 경쟁률은 816.22대 1, 2085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더즌보다는 참여도가 높고 신플랫폼이나 TXR 그리고 한택보다는 약간 낮은 적당히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요. 분포표를 보시면 기관들의 의견도 조금은 갈렸습니다. 상단 이삭의 86.91%의 기관이 참여하긴 했지만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12.09%의 기관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공모가 상단인 16,000원에 확정이 됐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좋고 AU 브랜드가 공모 구조상으로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에 수급이 애매했다면 상단으로 절대 확정 못했을 공모주입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이러다 보면은 다시 공모주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밸류 대비해서 그냥 상단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게 계속 나오면 안 됩니다. 올바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2.16%, 수량 기준으로는 3.21%. 별로 없죠. 기관들도 치고 빠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익 예측 결과는 보통 수준인 거고요. 공모 개요 체크합시다. 공모가가 16,0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320억 원, 시가총액은 약 2,266억 원의 사이즈, 중형급의 IPO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이틀 만에 바로 되고요. 상장은 4월 3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했고 최소는 20주예요.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80%와 구주 매출 20%로 진행되는데요. 구주 매출의 주체가 바로 김지훈 대표이사입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IPO를 기회로 이때다 싶어서 보유 지분을 팔고 나가려고 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죠. 상장하는 시점이 주가 고점인가 보다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별로입니다. 근데 확실한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상장일에 유통 물량이 14.12%밖에 안 되는 데다가 금액으로 계산을 해도 약 320억 원, 가벼운 편이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한택이나 TXR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섹터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 이런 부분을 유통 구조로 커버하려는 느낌. 자,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보면 기존 주주의 단가가 5원, 1,040원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상장 당일은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어서 괜찮은데 3개월, 6개월 뒤부터는 VC, 벤처 캐피털들의 물량이 풀리니까 그러면 좀 위험하겠다. 짧게 승부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내 맘대로 주가 계산해 볼게요. 회사 측이 제시한 코데즈 컴바인, 크리스 FNC, 공구 우먼에 더해서 최근에 상장을 했던 패션 종목들 중에 24년 순이익을 기록한 윙스풋과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추가해봤습니다. 노브랜드와 블랙야크 INC는 최근 상장이라서 뺐고요. 자, 어제자 종가 기준 평균 PER은 17.26배를 계산했고요. 25년 예상 순이익을 20% 할인한 156.6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약 19,093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보다는 19% 정도가 높은 수준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코데즈 컴바인과 크리스 FNC는 실적 급감으로 인해서 PER이 업계 평균 대비 높은 거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둘을 좀 제외시켜 봤는데요. 그렇다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12,541원, 공모가보다 약 22% 낮은 수준으로 산출이 돼버립니다. 근데 오늘 신플랫폼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수급이 좀 좋을 때에는 밸류는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도 공모 구조상으로 수급을 끌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되는 조건으로는 시총은 2천억 원이 넘어서 좀 무겁긴 하지만 유통가능 금액은 300억 원 초반대고 유통 물량도 10%대로 적은 편이고 그리고 상장일에 기존 주주 물량 나올 게 전혀 없다라는 거, 단독 상장인 거, 요게 조금 강력한 장점이 되겠고요.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애매한 밸류입니다. 그래서 얘도 욕심내기보다는 적당히 줄 때 적당히 먹고 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를 체크하겠습니다. 50만 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25만 주고요.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의 한도는 8,000주, 6,400만 원이고요. 100% 우대 등급은 16,000주, 1억 2,800만 원. 200% 우대 등급은 32,000주, 2억 5,6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소는 20주, 16만 원 증거금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균등에서 몇 주 받을지부터 예상을 해보자면 최근에 가장 많이 유입됐던 게 TXR 로보틱스 19만 2,789건이었거든요. 참고를 해서 20만 건을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은 1.25주, 한 주 또는 낮은 확률의 2주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약 3.2조 원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잡아봤고요. 비례 경쟁률 1600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AO 브랜드 일반 등급 풀청약을 가정을 해보면 균등은 한 주, 비례는 5주 예상을 하거든요. 배정 금액은 96,000원이 되겠고 30% 기준의 기대 수익이 28,800원, 이틀치 파킹 이자는 약 7,268원, 최소 30% 이상은 좀 가주겠지라고 보고는 있기 때문에 비례까지 참여할 만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청약 일정이 한국 PIM과 겹쳐 있잖아요. 한국 PIM은 코덱스 이전이기는 한데 지금 상단과 현재가의 괴리율도 높고 유통가능 금액도 300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이 672억 원으로 굉장히 가볍기도 해서 좀 할만할 것 같거든요.
주관사는 IBK 투자증권이고 일반 등급의 한도는 1억 3,440만 원입니다. 상단 기준. 그래서 요거랑 참고해서 자금을 좀 나누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PIM은 다음 주 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날 더 살펴보고 그리고 청약일에 두 종목의 경쟁률에 따른 기대 수익을 비교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일할 맛이 나긴 하네요. 이번 주말에는 진짜 봄 기운이 완전 만연할 것 같은데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